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교생 선생님 김재현입니다. 네, 저는 2013년에 이 학교 현대고등학교를 입학해서 16년도에 졸업했고요. 지금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동시에 교직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모두와 얼굴을 마주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온 수업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너무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 수업을 되게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준비해 왔으니까요.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지은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기억나죠? 가장 상위에 위치했던 법은 헌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배웠었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인권을 세 글자로 줄여서 어떤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었죠? 네, 바로 기본권이었습니다. 이 기본권은 또 5가지로 나뉘었었는데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렇게 5가지 여러분 학습하셨었죠?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혹시 수업을 잘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교과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준비해온 수업의 주제와 목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요,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 제도고요. 학습 목표는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 분립 제도가 있음을 한다. 두 번째, 우리나라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 장치를 모두 진술한다. 이렇게 2가지 학습 목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2가지 학습 목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선생님이랑 수업 열심히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네, 교과서 그러면 함께 펼쳐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책 105페이지 펴주세요. 자, 선생님은 입으로 책을 읽을 테니까 친구들은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권력분립제도를 두고 있다. 권력분립제도는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권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면 어느 한쪽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어 국민의 인권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색깔펜 잠깐 꺼내볼까요? 선생님이랑 중요한 부분에 밑줄 한 번씩 치겠습니다. 자, 다 꺼내셨죠? 2번째 문단, 국가 권력을 나누어. 국가 권력을 나누어. 그리고 밑에 줄, 상호 견제와 균형. 상호 견제와 균형. 다음 줄,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어. 좋아요. 권력 분립 제도의 의미와 왜 있는지에 대해서 방금 밑줄을 쳐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권력 분립 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선생님이 만든 이야기예요. 재미없지만 잘 들어주세요. 자, 옛날에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은 김시성을 가진 사람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김재현이잖아요. 김시성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든지 정가의 50%만 지불하고 물건을 살 수 있다. 다시, 김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가게에 가든지 물건 정가의 50%만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네. 듣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상한 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 이 어느 나라에서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세금을 아주 많이 냈어요.
그 많은 세금들은 전부 다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되게 불합리하게 쓰이고 있죠. 이러한 상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라고 해보겠습니다. 박씨 아저씨는요,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이 어느 나라를 탈출하려고 시도해요. 그런데 그만 실패해서 왕한테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주 괘씸한 놈이니까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평생을 감옥에서 불쌍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는 이렇게 재미없게 끝납니다. 혹시나 기분이 나빴을 박씨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사과할게요. 선생님 남자친구가 박씨라서 남자친구 허락을 받고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좋아요. 되게 허무하고 재미없는 얘기였지만요. 사실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친구들,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요. 지금 이 어느 나라에서 무엇이 문제점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봤나요? 네. 가장 많은 친구들이 생각했을 법한 왕한테 권력이 너무 많다.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이 법도 만들었어요.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세금도 걷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걸 지키기 싫어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냈어요. 되게 권력이 많은 거죠. 그 다음, 혹시 이걸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까요? 왕한테 쓴소리하는 신하가 없어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왕한테 그 법은 좀 잘못된 법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을 평생 감옥에서 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직언할 수 있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신하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이야기에서는요. 좋지 않았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교과서 기억나요? 그 교과서 내용을 이 이야기와 함께 접목시켜 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국가 권력이 전혀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없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박씨 아저씨처럼요. 따라서 권력 분립제도가 없다면, 권력이 제대로 분립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의 인권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친구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권력 분립제도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력 분립제도는요, 어떠한 국가기관한테 이만큼의 국가 권력을 줄 거예요. 권력이라고 해봅시다. 권력을 이만큼 줬다고 하면요,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런 친구들도 비슷한 크기로 권력을 줍니다. 다 권력을 줘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거예요. 뭘 견제하냐면요, 얘한테 있는 권력을 얘가 목적에 맞게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쓰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인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비슷해요. 만약에 혼자서만 이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관들은 이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올바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즉,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권력 분립 제도들에 따라서 국가기관들이 비슷한 크기의 권력을 지니고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울 권력 분립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하고 권력 분립 제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요. 학습하기 전에 잠시 교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 105페이지 여전히 펼쳐두고 계시죠? 교과서 105페이지 하단에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 제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하는 삼권 분립주의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삼권 분립은 어느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 간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는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국정 감사를 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는 국회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까지 읽고요. 자, 방금 읽었던 내용에서는 권력 분립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봤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는요. 105페이지 가장 밑에 있는 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에요. 상황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오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랑 그래도 같이 차분하게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먼저 할 일은요. 첫 번째, 각 권력 기관들을 학습할게요. 권력 기관들을 학습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권력 기관들끼리 어떻게 견제하는지, 상호 견제 수단이 무엇인지를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은 삼권 분립이에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삼권 분립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권 분립 어떻게 삼권 분립이죠? 그렇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혹은 국회, 정부, 법원.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에요. 방금 배웠던 권력 분립을 대한민국에서는 세 개의 권력 기관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입법부부터 권력기관 역할 살펴볼게요. 입법부는요,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에요.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요, 법률을 만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오늘 연두색으로 예쁘게 대한민국 헌법 조문을 가져올 건데요. 절대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진짜로 헌법에 이런 조문이 있구나. 선생님이 나한테 뻥치는 게 아니구나. 이러한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입법부는요,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라고 했죠. 제40조 헌법 조문 읽어보면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입법권은, 즉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한테 있다. 즉 법은 국회가 만들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행정부예요. 행정부는요, 정책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법률 집행으로 이해해 주셔도 괜찮아요. 뭔고 하니, 아까 전에 우리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든다고 했었죠. 그 법률을 토대로 행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해요. 그리고 그렇게 수립한 정책을 집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부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법률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곳 혹은 법률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행정부가 어떤 곳이라고요? 정책을 집행하는 곳, 법률을 집행하는 곳. 좋아요. 자, 대한민국 헌법 조문 읽어보면요. 제66조 제3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행정권, 행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이 무슨 뜻일까요? 수반으로 한다는 거는 우두머리에 있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을 꼭대기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즉 행정 권력은 정부한테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가 어느 곳인지 궁금해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 산하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구의 조직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시지는 않겠지만요. 가장 상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위치해 있고요. 밑에 국무총리, 그리고 이쪽 라인에 친구들이
되게 많이 들어봤을 법한 정부 부처들이 있어요. 뭐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이러한 다양한 부처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의 조직이 그냥 대한민국 정부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정부에 속한다고 했던 것, 바로 행정권이죠. 이 행정권이 여기에 있다고 이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선에서는요. 좋아요. 다음 마지막 사법부 보겠습니다. 사법부는요, 법률을 적용하는 국가기관이에요.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재판할 수 있는 권력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조문 살펴보면요, 제101조 제1항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관은 판사입니다. 법 조문에서는요, 판사라는 말을 안 쓰고 법관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네, 사법권은 즉 재판할 수 있는 권력은 판사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러니까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던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세 개의 권력 기관이 존재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권력 기관이 존재해요. 이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입행사, 뭐 국회, 정부, 법원 이런 식으로 꼭 넣어주세요. 넣어두시는데 각각의 역할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역할 뭐였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요. 행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고요.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의 역할 혹은 누가 그 기관에 속하는지 하고 이제 이런 제반 사항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오늘 이제 뒤에 수업할 내용들은 더없이 엄청나게 더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안 돼서 생목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권력 분립 제도가 어떠한 식으로 있는지, 어떠한 권력 분립 장치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화살표예요. 화살표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내가 저기 있는 애한테 쏘는 거는요, 내가 쟤를 견제한다는 걸 의미해요. 반대로 저기 있는 애가 나한테 화살표를 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견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화살표의 방향을 항상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권력기관 간의 견제 수단 함께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하나의 권력기관을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하나의 권력기관, 뭐가 올 수 있어요? 입행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셋 중에 하나가 오겠죠. 하나의 권력기관을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그 친구가 어떻게 다른 친구들한테서 견제를 받는지, 화살표를 받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행정부부터 설명을 시작해 드릴게요. 입법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입법부는 우리 뭐 하는 곳이라고 했었죠? 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입법부를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잘 만드는지 보면 돼요. 이러한 것이 바로 견제이자 권력 분립인 겁니다. 입법부를 어떻게 행정부가 사법부가 견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방식이에요. 법률안 거부권인데요. 자, 이 법률안 거부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친구들한테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특히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의 입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려야 돼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렵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절차는 되게 어렵고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법은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학습할 때는 조금 그 내용을 덜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나 이러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흥미가 생기는 친구들은 나중에 정치와 법을 선택하면 진짜 더 자세하게 재밌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어떻게 법을 만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회의원이 계세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법을 만들면 어떨까? 이러한 법이 생겨난다면 어떨까?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이러한 법을 이렇게 만들까? 아니면 저렇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은 덜 침해하면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옛날에 있었던 법도 찾아보고요. 다양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투표를 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법이 우리 이제 통과해도 괜찮을지, 국회를 통과해도 괜찮을지, 정말 법이 되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되었다. 통과가 되면 그 법은 바로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요, 대통령에게로 갑니다. 대통령. 선생님, 입법권이 국회한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견제 수단이자 견제 장치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 법이 정말로 옳은 법인지, 만들어져도 괜찮을 법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공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포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절차를 의미해요. 이 공포라는 절차가 없으면요, 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국회가 만든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을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입법권은 국회에게 있어요. 즉,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국회한테 있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국회 안에서만 만든 법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게, 국민들한테 바로 나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률안 거부권이고요. 관련 조문 함께 살펴보면요, 제53조 제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2를 요구할 수 있다. 하얀색 글씨는 너무 깊은 내용이 있다거나 우리 수업이랑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방법. 어떻게? 법률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기 직전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죠. 오케이. 다음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을 통해서 견제를 하는데요. 이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헌은요, 헌법이에요. 헌법이고요. 이 위는 위반된다라는 걸 뜻해요. 위헌이라고 하면 헌법에 위반된다입니다. 혹시 헌법이 위반한다라고 이해했을 친구들이 있을까요? 헌법이 위반한다. 자, 그러면 이걸 보세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법 헌법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러한 헌법은 법률보다도 명령보다도 조례보다도 규칙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즉, 어느 법도 위반할 수 없는 법이 바로 헌법이에요. 왜?
이미 가장 위에 있는데 뭘 더 위반해? 그래서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보고 헌법이 위반한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다면 아니에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되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자, 위헌이라고 하면 헌법에 위반된다. 무엇이? 법률이. 이건 성립할 수 있는 말이죠. 법률은 헌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률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헌법에 위반해서. 헌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위헌 법률 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제청이라고 하면요, 요청하는 거하고 뜻이 똑같아요. 제청은 요청하는 거하고 뜻이 똑같아요. 즉, 해석해보면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은요,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1항 보겠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 제청이 아까 이 제청하고 똑같은 제청이에요. 그러면은 요청이라고 했을 때 누가 누구한테 요청하는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거예요. 법원이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하다가 이러한 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A법이라고 할게요. A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가서 요청합니다. 똑똑똑, 거기 헌법재판소죠. 여기 무슨 어떤 법원인데요. A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것 같아요. 심사 좀 해주세요 라고 들고 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을 심판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심판을 해가지고 진짜 헌법에 위반이 되는 법이었다. 그러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해요. 그것이 바로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입니다. 상당히 큰 견제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입법부가 법률을 만드는 곳이라고 배웠는데 그러한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사법부인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제청하는 권력입니다. 중요한 권한이고요.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여기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은요, 일반 법원이에요.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민사, 형사 그런 재판들을 하는 일반적인 재판들을 하는 곳이 바로 일반 법원이고요. 헌법재판소는요, 헌법과 관련한 재판만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둘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요. 왜? 완전히 다른 재판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행정부가 어떻게 견제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는 어떠한 곳이라고 했죠? 네.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좋아요. 법률을 집행하고 법률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바로 행정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행정부를 견제할 때는 어떻게 잘 하는지, 법률 집행 잘 하는지, 정책 집행 잘 하는지 보면 됩니다. 어떻게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견제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보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먼저 국정감사권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듯이 국정감사권은요, 국회가 1년에 한 번
국정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 인물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국정감사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제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국정은요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정부가 하는 일, 나란 일. 국정, 나란 일. 즉 국회가 1년에 한 번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하는 일 전반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행정부가 가져간 국민의 세금 잘 쓰고 있는지,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국정감사권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함으로써 견제하는 어떠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사진은요 2019년에 진행되었던 국정감사 사진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전희경 국회의원이시고요. 이제 국회의원, 입법부에서 국무총리, 행정부로 질의를 하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다음은 탄핵소추권인데요. 탄핵소추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 관료가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경우에 그 직무를 정지하고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탄핵소추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즉 여기에 있는 행정부의 고위 관료가 만약에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너 일 그만해,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탄핵소추권이 되겠습니다. 탄핵소추는요 국회에서 먼저 의결을 해요. 국회에서 먼저 저 사람 지금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우리 저 사람을 탄핵하자 해서 탄핵소추를 의결하게 되면 바로 직무를 정지하고 막 이렇게 뭐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 사안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심판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법을 위배한 것이 맞는지 등등등등. 그래서 입법부에서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감시함으로써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법부가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규칙 심사권이라고 하네요. 명령과 규칙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법 체계에서 등장하는데요. 잘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헌법이 가장 상위에 위치한 법이고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 그리고 명령은 중앙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고요. 규칙은 지방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해요. 선생님, 입법권이 국회한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법은 입법부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이 맞지만 행정부에게 입법권을 조금 줘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입법부를 견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부가 만드는 법률은 입법부에서 만드는 법률보다는 하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냐면 명령과 규칙은 헌법을 위배하면 안 됩니다. 또 명령과 규칙은 법률을 위배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2항 보겠습니다.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즉,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대법원이 그 명령과 규칙을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법을 만드는, 명령과 규칙을 만드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사법부가 어떻게 견제받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즉 심판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심판을 하고 있는지, 재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행정부가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장 임명권인데요.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짜잔. 이거는 진짜 안 보이죠? 네,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흐릿한 이미지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여기 되게 많은 법원이 있어요. 혹은 법원에서 일하는 어떤 행정기관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위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대법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장은 누구? 이 대법원의 수장을 대법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장을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대법원에서 뽑지 않아요. 대법원에서 투표를 한다든지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해서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뽑아요. 대통령이 임명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겠죠. 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데에서 대법원장 임명권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고,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면권입니다. 사면권은요,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 있는 사면의 한자는요, 용서할 사자에 면할 면자예요. 진짜 용서하고 면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 사법부는 심판을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재판을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 재판하면 결과가 나오죠. 다들 알죠? 뭐 사법부에서 어떤 사람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3년 동안 감옥에 있어 라는 벌을 내렸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부가 똑똑똑 저 행정부인데요, 제가 당신을 용서해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나오세요, 벌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면권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권력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권력이기는 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아마 광복절 같은 국가의 기쁜 날에 행하는 특별사면 정도가 있겠네요. 광복절 특사 이런 말 들어봤죠? 그때 사가 이 사예요. 그렇습니다. 헌법 살펴보면요, 제79조 제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입법부가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살펴보면요,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래요. 아까 봤던 거는 대법원장 임명권이었는데요, 이제는 동의권입니다. 뭐고 하니,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한다고 했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더 필요한 단계가 바로 국회의 동의입니다. 국회에서 이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동의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되고, 그제서야 대법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헌법 조문은요, 아까랑 동일해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하면 사법부가 입법부에게 이렇게 견제를 받는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열심히 달렸습니다. 6개의 화살표 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먼저 권력기관부터 보겠습니다. 입법부는요, 법률을 제정하는 곳, 법률을 만드는 곳, 대한민국의 국회 생각하시면 되고, 행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곳, 법률을 집행하는 곳, 대한민국의 정부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하는 곳, 심판하는 곳, 재판하는 곳, 법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견제 수단 볼 텐데요. 아까랑은 반대로 어떠한 권력기관이 화살표를 어떻게 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할 때는요, 국정감사권과 탄핵소추권을 통해서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권한, 또 사법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대법원장을 임명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었죠. 행정부의 경우는요, 먼저 입법부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때는요,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즉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그 법률안을 거부함으로써 입법부를, 법을 만드는 곳을 견제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사법부를 견제할 때는 대법원장 임명권과 사면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렇게 많은 이렇게 되게 많은 법원의 제일 위에 위치한 대법원의 수장, 바로 대법원장이었어요.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 대통령이 했었고요. 죄인을 사면하는 것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사법부가 어떻게 다른 곳을 견제하는지 살펴보면요.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을 통해서 입법부가 이미 만들어 놓은 법률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행정부는요. 명령규칙 심사권을 통해서, 이것은 행정부가 만든 법인 명령, 행정부가 만든 법인 규칙을 심사하는 것, 즉 헌법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심사하는 권한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를 더 알 수 있죠. 모두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토대로 다른 데를 견제해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심판하는 데잖아요. 심판하니까 다른 곳에 어떤 것도 심판해봐. 이러한 식으로요. 자, 그럼 오늘의 수업 정리 퀴즈 두 문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두 번째, 우리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권력 분립 제도를 두고 있다. 두 문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옳은 답 친구들이 직접 찾아가지고요. OX 리로스쿨에 댓글로 답글 남겨주시면 오늘 출석 인정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말을 빨리 한 건 아닐지 걱정도 되고 너무 수업이 지루하지는 않았을지 걱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학교 종소리입니다. 네. 네, 선생님의 오늘 부족했던 수업 열심히 들어준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친구들, 혹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3년 고등학교 생활 화이팅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배워나가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을 믿으세요.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